네, 연휴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정은 부부가 미사일 발사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뒤늦게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도발은 다른 곳이 아닌 저수지에서 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해군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이지수 구축함,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 해상 전역이 조선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적들에게 우리의 핵 대응 태세, 핵 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갑자기 날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인데요. 북한 얘기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나라 밖에서 전해진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삼성전자 입주 건물이 러시아 미사일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SNS를 통해서 여러 공개된 삼성전자 입주 건물인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로도 만나보겠지만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보복을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크림 대교가 아직 소행이 확실치 않은 테러의 공격을 받았다. 이후에 보복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 측은 현지 법인의 건물이 피격당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를 입었다. 법인에서 150m 떨어진 곳이 피격이 당하면서 저 보시는 것처럼 키이우 소재 삼성전자 입주 건물의 일부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지금 휴일인 만큼 출근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이렇게 알려오고 있는데 현재 건물 통제가 돼 있고 피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정확한 피해 규모, 상황 그리고 얼마나 삼성전자 입주 건물이 유리창이 깨지고 다쳤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의 보복 공격이 시작된 듯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삼성전자 입주 건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리창이 훼손되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지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150m 떨어진 곳에 피격을 당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저희가 북한 도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국내 정치 이슈 이후에 뉴스탑10 끝부분에 저희가 이 키이우 관련 속보 얘기는 하나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뉴스탑10 끝부분 말미쯤에 되면 새로운 영상들이 외신과 SNS를 통해서 들어올 테니까요. 이 얘기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뉴스탑10은 1위와 2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자정을 막 넘긴 심야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회항했는데도 꽤 과감한 북한의 도발인데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 가장 길었던 자맹을 깨고 이 사진들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가장 최근의 모습은 아니고 북한의 도발 중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이 미사일 발사장에 직접 참관한 모습, 담배를 들고 귀를 막은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모습이 하나하나 보였어요. 사진을 공개한 의도는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일단 먼저 판단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오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을 기해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사진뿐만 아니라 한 90여 장 되는 이 미사일 발사 사진을 전부 다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행보가 묘연하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오늘 사진을 보니까 최근에 한 7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발 현장에 전부 다 직접 현지 지도를 했다라는 것과 함께 이 사진들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번 이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인민군 전술 해군용 부대 군사 훈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이 미사일들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번 훈련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사일 종류도 다양하고 또 발사의 어떤 장소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 거기다가 목표 지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보면 이 항모가 뜨면 북한은 상당히 이제 이 활동을 줄이고 전부 다 조용했던 것이 일상적인 관리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레이건함이 돌아오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적극적인 지금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전과 달리 북한의 어떤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부인 이설주까지 동행한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총동원 체제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화면을 볼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 심야에 쐈던 그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최근에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훈련을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고영환 박사님. 고영환 원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찡그린 김정은 위원장, 귀를 막은 이설주. 이게 우리 미사일이 이렇게 센데 직접 최고 지도자 부부가 관람했고 위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좀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뭐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소리고요. 사실 이설주가 같이 김정은과 같이 갔다는 거는 아마 어디 휴양지 같은 특각 가까운 뭐 또 저수지도 갔댔다니까 이런 거 보면 이설주하고 동행해서 어디 그 부대 사이에 쉬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설주를 데리고 나가서 했는데 얼마 요란하면 우리 최고사령관이 무력총사령관이 저렇게 귀를 막을 정도로 우리 위력이 대단한 것을 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예. 이설주는 그 어떤 휴양이든가 뭐 휴가든가 짬 시간을 나서 김정은과 동행하던 도중에 뭐 미사일 발사를 같이 본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차장.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 가장 긴 자맹. 뭐 자맹이라는 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데 한 달 정도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진을 한 노동신문 89장 정도 공개를 했던데 7번의 도발을 모두 다 진두지휘했다. 이거를 하나하나 북한이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오늘이 이제 뭐 그 노동당 이제 창건일이기 때문에 북한 그 주민들에게 이 지도자인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뭐 이렇게 그들 주장대로 어떤 미국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지도하고 있다,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 이걸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노동신문의 어떤 특집한 사진을 위해서 뭐 한 달 동안 좀 자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집 노동신문 같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서 도발이 이루어졌고 그 도발에 이 현지 지도를 한 이 김정은의 모습을 담은 이 노동신문을 그 인민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했다. 어느 정도 약간 좀 기획된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름간 핵훈련을 지도했다 김정은이. 그 메시지도 한번 볼까요? 고영환 원장님. 여기 보면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면 대화 협상을 운운하는데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대화할 생각이 없다. 그 메시지와 함께 노동신문에 뭐 한 100장 가까운 사진들을 다 한꺼번에 쫙 모아서 공개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오늘 당창건 기념일이니까 뭐 북한 주민들이 이제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큰 계기 때마다 뭔가 큰 것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이제 오는 16일부터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핵실험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합쳐서 쏘고 특히 수중 발사 미사일 같은 것을 쐈어요. 근데 예. 그거를 호수에서 쐈단 말이죠. 저게 아마 연풍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 김정은 특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보면 어떤 의미인 것 같은가 하면 그러니까 심포든가 거기는 위성이 하도 보니까 끌고 와서 몰래 아주 기습적으로 거기다 놓고 쏜 건데 아마 잠시만요. 아직 수중 미사일은 아직 쏜 것 같지가 않고. 저 사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장님. 근데 네네. 연풍호라고 했는데 네. 좀 더 꼭꼭 짚고 가기 위해서 정확히 특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연풍 호반에 예. 큰 김정은 특각이 있습니다. 원산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저 평안북도입니다. 아, 평안북도. 예, 평안북도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 원산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원산은 평안북도. 아닙니다. 예. 평안북도에 큰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호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호수에서 바지선 같은 걸 밑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쐈는데 저걸 보면 어쨌든 아직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험 단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각종 종류의 미사일을 각이한 순간에 각이한 정서에서 각이하게 섞어 쏘기를 함으로써 한미 체계를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저 대화할 내용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뭐 지금까지는 몸값을 최대한을 올리는 거죠. 어쨌든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 우리 정부가 내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핵기가 뭐 전술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하는데 어쨌든 호숫가에서 수중 발사 미사일을 쏜 거는 정말 좀 특이한 거고 맞아요. 저거를 공개한 것도 특이한 거고 그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 미사일을 보는 모습을 부부가 보는 모습을 공개한 것도 정말 특이한 경우가 맞습니다. 연풍호 평안북도 태천 일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공개한 이 단거리 미사일 저수지에서 쐈다는 건데요. SLBM 내륙 저수지에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눈에 띄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쏠 때 이동식, 그러니까 열차를 이용한다는 거는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저수지까지 쏜다. 어디서든 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삼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탐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쏠지를 탐지하고 원점 타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삼축체계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날 발표한 때 우리 그 국방부에서는 이동식 TL로 이제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호수에서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SLBM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돼 있는데 예. 아직까지 북한이 3,000톤급 이상의 미사일에 어떤 이걸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고 저기 이제 이 SLBM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콜드런치 방식이라 해서 처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밀어 올립니다. 물 속에서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뒤에서 이제 이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방식입니다. 점점 진화를 하고 그렇죠. 있네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의도는 예전에 이제 열차에서 쏜다든지 열차에 쏘고 바로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쐈는지 우리가 정확히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SLBM은 잠수함에 쏠 것이다라는 인식이었었는데 북한의 호수 등등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허점들을 노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마 북한은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미사일들을 우리가 다 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과시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수지, 호수, 합참의 발표는 평안북도 태천 일대. 고 박사님이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신 건 아마 연풍호가 아닐까.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저 사진이 오늘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찡그린 김정은과 귀막은 이설주 이 두 사진과 함께. 근데 김주일 대표님 이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든 열차에서든 뭐
이번에 심야했었던 평안북도든 뭐 강원도든 어디서든 다 쏠 수 있다. 그리고 시간대도 쭉 보면 아침, 오후, 저녁, 아침, 밤 1시 48분. 뭐 시간, 장소 다 가릴 것 없다. 이것도 자신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일련의 그 미사일 쏜 상황을 보면은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보통 아침에 이제 다 쐈죠. 지금 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밤 1시 48분 이제 새벽에 쏜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제 쏜 건데 이게 지금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느 장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시간도 우리가 어느 때나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한미가 연합훈련으로 뭐 현무2, 현무2 미사일을 강릉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게 낙탄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것도 있었거든요. 밤 11시쯤에 이제 그 사고가 있었는데 밤에도 우리는 이렇게 잘 쏠 수 있고 남한보다 더 잘 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과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킬체인을 조금 더 정교화해야 되는 숙제들,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군이 굉장히 좀 많은 골머리를 앓게 된 그런 숙제를 좀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들이 총 89장인데요. 그 쭉 모아도 거의 영상을 방북해 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최근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노동신문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대부분이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남한 지역을 타격권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4년 전엔 이런 말을 각 정상이 주고받았었는데 말입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나도 새벽에 많이 새벽잠 설치시는 거 많이 습관돼서 위원장께서 저랑 우리 특사단 가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 또 아주 그런 심적인 접수를 취해주셨어요.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실 일이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저게 딱 4년 전인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영환 원장님. 국민의힘의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기술의 개발 박차를 가했고 퍼주기 위해만 급급했던 결과다. 그러니까 뭐 저수지든 뭐 전술핵 실험이든 앞으로 있을 혹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 꽤 많이 개발한 것도 다 지금 4년 동안 눈 감아줬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거의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표현대로 하면 전술 핵 운영 부대들이 훈련을 지휘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전술 핵 무기는 단거리거든요. 단거리는 분명히 한국과 한국 근해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북한이 했다는 것은 뭐 수소탄 실험이나 뭐 큰 것들을 한 거는 이건 분명히 미국을 겨냥했다는 것을 북한도 숨기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메인으로 단거리 미사일 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했고 소형 전술핵 운영 부대들이 훈련을 지휘하셨다는 거 보면 분명히 한국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 건 지난 4년 동안은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술핵 운영 부대라는 보도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은 대부분 미국을 겨냥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미국을 겨냥했지만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 지금까지는 거의 소형 핵무기, 전술 핵무기 그 운영 부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국을 타격권으로 하는데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북한은 뒤에서는 딴짓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한국을 타격권으로 하는 각이한 장소에서의 속고 쏘기를 통한 어떤 핵무기 타격의 연습을 이번에 완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 핵기술이 개발 박차를 가했다.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책임 돌리기 급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번 단거리 미사일들 최근 도발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요. 남한을 타격권이다. 남한을 타격권.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하고 이현정 의원님. 언제라도 이쪽 남한을 타격권으로 한다는 걸 자신감, 과감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좀 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대화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 불과 4년 전입니다. 참 저런 대화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사적인 어떤 이런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진짜 서로 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안 쏘겠다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그 사실은 아무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라는 이유 때문에 9.1 군사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휴전선 이내에 있는 40km에서는 우리가 이 군사 훈련이라든지 포격 훈련이라든지 또 이 탐지라든지 이게 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 보시면 아주 고도화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 이스칸다르급이라든지 이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하는 저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기 핵 탑재를 해서 남한으로 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지금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뭐 삼축책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변칙 기동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당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북한이 지금 저렇게 고도화된 미사일들 연일 이어서 저런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것인가? 자,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 남북 대화라는 게 얼마나 어떤 이 구름 위에서 이루어졌는가, 현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루어졌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지난 올림픽 공동지원할 때 22조 원을 지원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미소가 저 중거리 미사일 그 폐기할 때 서로 간에 확인하고 얼마나 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 들어가야 그래 군사적인 합의가 효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의 군사 합의는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대대적으로 김정은의 동향을 보도했고 용산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이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그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 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윤 대통령은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사진들이 오늘 공개됐고 오늘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어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전을 해치려 한다. 핵을 놓는다면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다. 어쨌든 그 메시지 자체는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약간은 무대응을 하면서도 메시지는 좀 세게 나가고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뭐 도발 수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거를 지금 끈을 놓고 뭔가를 협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예.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뭐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뭐 돌파구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냥 각자 북중러와 한미일이 지금 각자 진영으로 지금 결집을 해서 좀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뭐 아시아에서는 지금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좀 특별한 대안은 있지 않다라는 거고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중단한다면 실질적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하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북한이 받을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금 뭐 그런 전략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할 수 없도록 강하게 좀 한미의 안보 공조를 하는 게 지금 최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영하 원장님, 지금 북한은 실험할 수 있는 거는 하나씩 다 실험하고 있고 지금 빼놓은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다음에 전술핵 실험, 7차 핵 실험을 빼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16일 날 20차 전당대회를 하는데 예.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 앞에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중국으로 갈 모든 시선이 김정은한테 갈 거니까 일단 김정은하고 무슨 북중 사이에 뭔가 사인이 오고 간 것 같고 그 대신에 그 두 개를 빼놓은 모든 것은 이번에 다 한꺼번에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전술핵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그런데 아직 전술핵 실험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요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8일 그 사이에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그거 지난 다음에는 아마 연말까지도 계속 강대강대치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한 15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줬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 뭐 이것으로서 당대회 당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자기네는 이렇게 성대히 군사적으로 맞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수지에서 쐈습니다.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꽤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내 안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과거처럼 저쪽 남해에서 하면 되는데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합니까?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 했었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극단적 친일 국방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주제에서 보신 것처럼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꽤 고조되고 있는 이 분위기에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인 친일 행위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친일 공방이 길어질 것 같은 게요. 3.15 만나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3일 만에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독도 근처에서 실전 군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전 합동훈련을 한다고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겠죠. 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그대로 군대로 인정해줘서 같이 손잡고 우길기, 태극기 함께 휘날리면서 합동 군사의 훈련을 합니다. 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제1야당 대표의 말을 좀 길게 들어봤어요. 핵심 내용은 본인 SNS에 올린 이 내용이에요. 일본군이 한반도 침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동해상에 있었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아니냐. 구장차장. 네. 본인 주장을 좀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왜 외교 국방의 문제를 저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는지 잘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미일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된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지금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만약 저것이 만에 하나라도 실전에 배치가 되고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 거냐. 경우의 수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한국군만으로는 어려우니 미국군도 함께하고 또 미국 군대만으로도 그 동해를 다 방어하기 어려우니 일본 자위대까지 함께 한반도의 어떤 유사시를 가정해서 그 한반도를 지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안보의 문제이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주권을 지키는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그 북핵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하는 이 현실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한미일 함께 군사훈련하는 것이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우길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건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이거든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없다라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왜 안 하실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저희 뉴스탑10 출연해 주신 박수영 의원님. 그 부분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내 정치에 관한 한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게 또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저렇게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같이 해온 것이 많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 당에서 이심, 김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심, 김심이요? 예, 이재명의 마음은 그대로 그 김정은의 마음과 똑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일성의 각근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오른쪽 갓은 한미동맹, 한일동맹인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한국의 안보는 갓 날아가듯이 날아가면 만다. 이런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에 비해서 약한 고리인 한일동맹 이거를 지금 끊어내려고 계속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예. 이것 때문에 자꾸 혼란을 던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가 후순위로 내려가도록 만들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희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슈를 덮는 거 아니냐 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저희는 언론이니까 계속해서 팩트 체크는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한미일 군사훈련은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다. 5년 전에도 물론 뭐 당시에는 우리와 일본 관계가 좀 바뀌었었다고 하더라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도 탐지 추적 훈련을 2번이나 했다. 왜 독도 근처에서 훈련하냐? 일본 본토에서 120km 떨어진 지점, 독도에서도 185km 떨어졌다. 이건 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실제로 과거 15년 전에 인천 항에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전투함 3척이 입항한 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팩트와 이재명 대표 주장이 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좀 뒷받침하고 있긴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초반부에 북한의 지금 이 노동당 창건을 기념한 도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본인에게 오로지 일본밖에 안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야당 제1야당 대표가 북한을 규탄하는 말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뜬금없이 지금 일본을 비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간의 관계에서 문화 개방까지 했죠.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우길기가 들어와서 훈련했습니다. 자, 2017년 12월 달에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들 4대가 동원이 돼서 동해상에서 북한 관련된 대잠훈련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럼 전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북한보다는 오히려 일본하고 더 이런 갈등 관계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인가요? 또 하나는 왜 독도 근처에서 훈련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훈련 지점이 독도로부터 18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 185km 같으면 대전을 넘어서 한 전주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주를 서울 인근이라고 표현합니까? 전주를 그 서울의 인근에 사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더군다나 이 일본 본토와 120km에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차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야당의 지도자 대권 후보까지 한 분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설정하고 있는 이 안보 위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에 지금 우길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걸 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것들을 과연 민주당도 똑같은 의견인지 민주당도 이런 것들을 당론할 수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뭐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여당의 공세를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다 일본과 연합훈련했다.
뭐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일 안보, 뭐 친일 국방 이슈를 꺼내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를 좀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용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이를테면 안보 공조가 있고요. 군사 협력이 있고 군사 훈련이 있고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 군사 동맹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한국 정부의 예전 정부부터 공식적인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사실상 훈련을 처음으로 한 것은 2016년 10월에 이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자라고 하고 그때 예. 지소미아 이제 일본하고 한일이 지소미아가 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예,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체결이 되고 예. 2017년 1월하고 3월에 이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합니다.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는 거는 뭐 되면 미사일이 날라오면 한일 간에 서로 연락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제주도 남동해 한에서 대잠수함 전략을 훈련을 한미일이 같이를 해요.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하지만은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3월에 탄핵이죠. 탄핵을 당하고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예정돼 있었던 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된 거고 그런 다음에 그 같은 해 2017년 8월 9월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사일 탐지 훈련을 해요.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미사일 탐지 훈련이라는 거는 예. 미사일 경보 훈련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거지만은 이거 역시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탐지 훈련을 정례화하자라고 한 뒤에 훈련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변화가 됐고 또 하나는 이 일본하고 같이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외에 어떤 여론이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일이 한미일 공동훈련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외교부 장관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올해 2월 달, 3월 달에 언론 보도가 됐고요. 또 하나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한미일 공동훈련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는 죄송합니다만 그때 북한의 도발 수위와 지금은 뭐 180도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은 도발 수위가 꽤 높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한미일 군사 훈련이 공동 훈련이 갑자기 급진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죠. 지금까지 그 전에 있었던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거대한 규모의 이런 훈련들이 일본이 이렇게 같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뭐 극단적 친일 이거는 조금 과하다. 표현이 과하지만은 이런 우려를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그 자위대가 말씀하시는 공식 거죠? 군대로 인정되고 분쟁 지역에 있어서는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독도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안보 상황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득 작업이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우길기가 한반도에 뭐 날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혹은 그 극단적인 친일행위 이런 표현들을 꽤 세게 비판을 윤석열 정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친일 척결 이 발언은 꽤 자주 언급이 돼 왔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 안보, 기승전결 조국 이런 식으로 마음을 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문제고 이게 마치 그 한일 관계가 뭐 굉장히 악화되는 것처럼 악화를 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도대체 않고 그의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정말 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부터 김원웅 전 과목회장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박소영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시각은 결국은 제1야당 혹은 민주당이 여러 국면이 좀 어려울 때마다 친일, 반일 이 프레임 혹은 이 주장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시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우할 것 없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리더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일본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왔는데 늘 그래왔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까 방송 보신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일본의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위기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조국 전 장관이 시작했던 죽창가 그거의 시즌2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이거 이외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게 없습니다. 그 개항의 출마라든지 대표 출마라든지 지금 이 친일 논란까지 전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꽤 많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오늘 쏟아냈습니다. 여당 측에서 친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제 소환해서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좀 보세요?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내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친일 발언에 대해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본군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일본군이 한국 영토에 아무리 북한과 같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해서 일본군의 도움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표현상 좀 지나친 표현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극단적인 친일 군사 협력이다, 또 동맹이다 이런 극단적인 친일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에 협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진이 이상민 의원이야 당에 쓴소리 많이 하기로는 이름이 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중앙일보 보도를 봐더라도 왜 이렇게 표현을 세게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의아하다. 민생을 말해야 할 시기는 아닌가 혹은 본인도 민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친일국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위대의 어떤 이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이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이냐. 이걸 막아내는 수단으로서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실존 위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를 너무나 지나치게 부각해서 친일 국방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한 국가를 이끌겠다고 하는 과연 지도자가 할 얘기냐.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작은 것을 큰 게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 내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의 어떤 여론까지도 좀 수렴을 해서 친일 국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 대신 현실적인 어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어떤 이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도 물론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내부적으로 들리기로는 이런 안보 현실, 지금 상황에 대한 현실 감각이 좀 이재명 대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의 기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보면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평화라는 게 그냥 당연히 얻어지는 것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전쟁이 이 평화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북한의 위협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80년대 운동권 세력이 아주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상이에요. 결국은 북한 핵도 우리 핵이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단순히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러니까 않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저에 예. 보면 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북한보다는 일본을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예.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뭐 많은 어떤 걱정들 해서 평화가 돼야 된다는 걱정을 했지만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을 통해서 이거 한번 국민적으로 한번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도 자신 있다면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한번 좀 국민들 앞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공약이나 이런 것들로. 왜냐? 이 문제는요, 우리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당론화하시고 이거를 국민들 앞에 선택을 하고 국민들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오늘 제1야당 대표의 이 안보 메시지 파장이 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 같은데요. 이번 공방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잠시 사건 사고를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예, 12, 9, 2, 8이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12 잠시 볼까요?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2년 만에. 여러분 그 해민 스님이라고 기억나시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과거에 꽤 큰 인기를 얻었던 스님 가운데 한 명인데요. 그런데 2년 전 풀소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가진 거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오랜만에 근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오랜만에 근황이 포착이 됐는데 저희 이곳 채널A 사옥에서 가까운 조계사에서 배식봉사를 해민 스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배식봉사도 했고 그 이전에 이 4월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 활동을 하면서 오랜만에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예. 사실 해민 스님이 그동안 이 풀소유 논란,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삶을 강조하면서 무소유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뉴욕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남산뷰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고급 수입차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적 배신감과 반감을 사서 예. 사과를 하고 공개 활동을 접은 지 2년 만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알려진 겁니다. 저 영상이에요. 그리고 조계사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상처가 좀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봉사, 배식봉사 말고도 여러 봉사를 하면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대신 이런 전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해민 스님의 과거, 꽤 젊은 층의 인기를 얻었던 과거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날 때 내가 그 화를 그 상대방한테 그냥 팍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팍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시원해요. 네,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속 시원해요. 하지만 후폭풍이 이제 몰아칩니다. 이 후폭풍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화를 내버리면 그걸로 이제 아무런 일이 없어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든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강연이면 강연, 방송이면 방송, 혹은 본인이 쓴 책도 베스트셀러 오를 정도로 꽤 인기가 많았었던 해민 스님입니다. 그렇죠. 무소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들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음치유, 힐링 이런 키워드가 유행하면서 예.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는데 근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히려 더 반감을 산 거예요.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그걸로 본인은 풀소유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 반감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뭐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제로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난민 구호 활동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결국은 앞으로 본인이 대중 앞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뭔가 본인을 둘러싼 여론의 여러 비판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뭔가 여론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혜민 스님의 진정성이 대중들의 마음에 닿을지는 앞으로 혜민 스님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리고 뭐 본인이 소유한 재산들을 어디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없는 한 사실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물론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대중들 앞에 과연 나서서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근황이 포착됐습니다. 혜민 스님 얘기했습니다. 9위 키워드 열어볼까요? 배기관이 보이고 연통, 막힌 연통 얘기입니다. 연휴 기간 있었던 사건, 사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주말부터 갑자기 떨어진 기온 탓에 보일러 켜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켰다가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 이 끔찍한 참변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노모의 생일 기념,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무주 시골집에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집주인 A씨가 이제 84살 노모였는데 이분 생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축하하려고 멀리서 다 같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큰딸, 그다음에 큰 사위, 작은 딸과 작은 사위, 그다음에 큰 소녀 이렇게 같이 모였다고 하는데 큰딸을 지금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예. 큰딸은 지금 중태에 빠져서 치료 중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딸이 지금 발견된 곳이 집안에 있는 화장실 2군데 중에 이 보일러실과 멀리 떨어진 거실 쪽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존자는 보일러실과 꽤 거리가 멀었다. 그렇죠. 그걸 살펴봐서는 뭔가 자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이 보일러실을 멀리 떨어진 화장실 쪽으로 피해서 기어가다가 지금 중태에 빠진 것이 아닌지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그름과 검은재가 보일러 연통 주변에서 발견이 됐고 배기관이 막힌 거 아니냐. 그래서 일산화탄소 실내 유입을 추정하고 일단 현장 감시도 오늘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사고들이 꽤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좀 더 시급하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강릉에서도 펜션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어서 예.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자뿐만 아니라 펜션 업주까지도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연통 사고는 정말 잊을만 하면 매년 겨울마다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예. 그런데 강릉 사고와 이 사고의 지금 이 접근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어떤 지금 부분입니까? 이 사고는 지금 가정집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강릉 사고는 숙박업소였기 때문에 이 업주도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부실 시공이 문제가 되거나 뭐 검침 같은 거 물론 다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제재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은 이 보일러 연식을 살펴봤을 때 사용 연한 이내이고 부실 시공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평소에 관리나 검침이 잘 됐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검침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검침원이 시정 공고만 내릴 뿐이고 이게 가정 개인용 보일러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마땅히 제재할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모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주에서 벌어진 노모 생일 잔치를 좀 하려다 여러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위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무인점포. 제가 지난주에 무전추식, 그러니까 대놓고 개선을 안 하는 먹튀 말고도 최근 들어서 무인점포를 상대로 한 절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새로운 사건 하나가 뒤늦게 알려졌어요. 일단 무인점포 먹튀. 최근에 무인점포들 많잖아요.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만든 게 무인점포들인데 일부에서 보니까 30번 가까이에 걸쳐서 1,200만 원을 훔친 아예 무인점포를 집중적으로 턴 절도범이 잡혔더라고요.
지금 이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무인절도를 이렇게 터는 경우에는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사람도 생계형 범죄기는 했어요. 그런데 야간 주거 침입 관련 절도, 이 관련 사건으로 9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또 이런 동종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가 된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것 관련해서 무인절도에서 화성에서도 사건이 발생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특히 이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무인절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말씀하셨던 화성에서는 무인 점포 절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런 방법이 있군요. 허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사실 무인점포 관련해서 절도뿐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이상한 테러 비슷한 해프닝까지 하나 있었었잖아요, 과거에. 네, 김포의 무인 인형 뽑기방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달아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이 장면이 CCTV에 다 포착이 돼서 주인이 보고도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알려졌던 사건이었거든요. 결국 이 여성 재물손괴 혐의로 지금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적용 혐의도 굉장히 고민했대요. 뭐 업무 방해를 할지 경범죄 처벌법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 타일이 변색이 돼서 이 성수한테 굉장히 돈이 한 5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하고요. 다 지워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건 아닌지 일단 알겠습니다. 무인점포, 요즘 무전 추시기에서 무인점포 절도도 심각한데 경각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다시 정치권 이슈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화폐랑 그리고 한미 간에 지금 현안 진행되는 현안도 실용적인 답을 내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버질 그리피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강연을 했다가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 장관께서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리카 강이?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경일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명 대표의 북한 코인 연루설이 도대체 뭐길래 민주당, 특히 김의겸 의원이 최근 한동훈 장관의 7월 미국 출장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장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간 게 이재명 대표 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의겸 의원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북한과 연결고리를 잡아내서 그럼 북한, 문재인, 이재명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어요.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미국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이 있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미리 알고 7월 미국 출장 때 이걸 들여다보러 갔다. 이게 김의겸 의원의 주장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랐는데 김의겸 의원의 지금 발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아, 이더리움이라고 이제 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 암호화폐가 있는데 여기에 이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예전에 이제 이거를 한국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당시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이제 타켓으로 해서 이 사람들과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문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제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법무장관 신분인데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게 있었어라는 것들을 좀 세상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리피스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이더리움이라는 이 암호화폐를 특히 이제 요즘 보면 북한이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슈퍼노트라고 해서 이제 가짜 달러를 찍어내다가 외화벌이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지금은 대부분 또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이걸 해킹해서 가져간다든지 그걸 통해서 뭐 미사일 어떤 개발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아마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유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사자인 설립자가 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관심을 표명했을까? 라는 것이 저는 새로운 또 의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연방검찰을 방문해서 이걸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김의겸 의원의 어떤 저런 발언을 통해서 왜 야당과 이 암호화폐 관련돼 있지? 라는 의문만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암호화폐 얘기는 좀 더 해볼 텐데 김홍욱 교수님. 김의겸 의원의 얘기를 좀 더 짚어보면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야당 대표 수사 목적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수사 지휘할 수 없다. 뭐 이 부분은 맞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미국 출장이 정말 이재명 대표 수사 목적이었는지 일단 가정에서 출발한 건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볼 수 있는 거죠.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정형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밝혀서 질의해야 국회의원의 질의가 훨씬 더 국민들께 선명하게 다가갈 텐데 좀 그 점이 아쉽습니다. 대신에 한동훈 장관도 지금 일정 중에 뭐 이틀이 빠지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물어보는데 관련된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흐리는 듯한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는 이슈에 대해서 다 말을 흐리는 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물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회 입법부를 대하는 행정부의 태도는 최소한도 공적인 이 절차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 들었는지 이거 다 사실은 가능한 이게 투명하게 했다면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그 점에서 김의겸 의원도 질의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꼼짝 못하게 해야 되고 한동훈 장관도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밝혀야 되는데 자꾸 말꼬리 잡고 말장난하는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말로 건전한 긴장과 또 견제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분 다 좀 더 이 국민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박을 했어요.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 업무고 법무부 국제형사과정이 수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면 될 문제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수영 의원님? 저는 김의겸 의원이 또다시 헛발질을 크게 했다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저격수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백현동에서 소고기 법카까지 전부 제가 이제 폭로를 했었는데 그런 저도 이 이더리움에 관련돼 있다는 건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폭로하기 전까지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박소영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난 대선 기간 때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에서 선두에 서서 제기하셨는데 북한 가상화폐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아예 처음 들어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실수를 김의겸 의원이 한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검찰청법 8조를 얘기했는데 검찰청법 8조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지만은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뭐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더라. 검찰총장이 저 북한의 이더리움 문제에 관해서 유엔 제재 정면으로 반하는 거니까 뭔가 문제에 있어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별 검사를 수사 지휘할 수는 없지만 예. 총장은 지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청법 8조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악수 거짓말처럼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영상도 만나보기로 할 텐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자꾸 머릿속의 상상을 현실에 쉽게 말해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안타깝다. 한동훈 장관 인상깊평까지 했는데요. 글쎄 저도 갑자기 박소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주일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정말 북한의 코인이 뭔가 이 코인 연루설에 있는 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그럼 앞으로 또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너무 좀 김의겸 의원이 뜬금없이 내놔가지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이 나온 거는 그리피스하고 에리카 강이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피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을 창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북한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에리카 강이 누구냐면은 한국에 있는 저도 검색해보서 안 건데 블록체인 커뮤니티 빌더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서로 네트워킹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잘 되려면은 여기에다가 줄도 대고 이 사람 소개도 시켜주고 사업도 소개시켜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이 그리피스한테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도 있으니까 사업 한번 해봐.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줄게.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재명과 박원순이 직접 뭔가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예. 실제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모르죠. 예. 근데 여기 단계에서 지금 머무는 거를 마치 이게 지금 뭐 북한의 코인이 연루됐네 이런 게 지금 말을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고 김의겸 의원이 조금 모호하게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고 김의겸 의원이 아까 우리 김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거는 좀 정제돼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엉뚱하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오해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조금 글쎄 가끔 가다가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매 눈으로 잘 찝어내실 때도 있는데 좀 이렇게 무리하게 조금 아직 설이 끈 거를 조금 너무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주일 대표님 말씀은 2단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걸 들여다보러 갔다는 것도 가정인데 1단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것과 연루되는 것조차도 여전히 그냥 물밑에서 풍문 정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단계를 다 건너뛰고 지금 한동훈 장관을 공격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리카 강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리피스한테 그냥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한 거에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 있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걸 가지고 이거를 지금 뭔가 의혹으로 이제 키우는 거는 좀 무리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뉴스탑10은 북한의 대북 코인 연루설까지 얘기할 정도로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의혹은 일단 오늘 연휴 기간에 주목도는 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 그동안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정타는 없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화면 한번 모아볼까요?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다음 중앙지검 두 번째고요. 검사들 이름까지 다 썼습니다. 검사들 이름까지 다 썼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들 수가 83명이고 의원님 그렇게 시민시 아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우연찮게도 지난 정부 적폐 수사 잘 아시지만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야당 대표가 오셨기니까 주목을 받은 것뿐이지 그게 무슨 과거 적폐 수사라든가 대통령급에 대해 수사하던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박소영 의원님,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한동훈 저격수를 자청하고 나서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마치 한동훈 장관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게끔 좀 더 여러 더 주목을 받게끔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에서는 또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김의겸 의원이 일종의 엑스맨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되지도 않는 이슈를 제시해서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근거에 팩트에 충실한 이런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국회 발전과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서는 꽤 잘 알고 계신 박수영 의원님도 대북 코인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길지 않게 만나볼까요? 한 출판사가 한동훈 장관의 여러 발언들을 모은 어록집을 출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다지만 벌써부터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한 출판사가 취임사, 기자회견, 청문회 이런 여러저런 발언들을 모은 어록집을 출판할 거다. 한동훈 장관은 좌우와 중도를 넘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촌철살인의 논리를 귀가 아닌 눈으로 확인할 때 책 표지나 제목은 저희가 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렇게 그냥 잠깐만 흘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책 광고처럼 보면 안 되니까. 이현정 의원님, 이런 부분 같아요. 원래 대선 기간 중반에 되면 각 후보들 책들 너도 나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장 출마 전에는 반기문 관련 책들,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대통령 책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유명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출판사의 기획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서적이 제가 알기로 한 10권 이상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출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분들이 그냥 그 책을 이렇게 소문을 모아서 내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이제 이 저작권법 위반 아니니까 출판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출판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워낙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그런 어록만 모아서 이제 출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 시장이라는 게 어떤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정계로 들어왔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 이제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 됐고 또 차기에 여러 가지 이제 거론되다 보니까 아마 정치의 어떤 인력 시장이 실제로 이제 외부 인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사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또 관련 없는 책인데 이게 너무 또 무분별하게 나오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직접 낸 건지 아닌 건지도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출판사 입장에서는 또 이걸 하나의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출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 기획 업무를 합니다. 저도 책 사달라는 출판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라든가 또는 국민에 대해서 같이 봉사하면서 했던 그 두드러진 기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어록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대통령을 지내거나 국가사의 원로라든가 굉장히 큰 깊이 있는 그런 인생 여정을 걸어온 분들이 어록집을 이제 주변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걸어서 진짜 죄송하긴 한데 네. 검사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공직에 몸담았고 실제로 거학척결에 본인이 선봉에 섰다면 시각에 따라서는 어록집이나 혹은 자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자유 아닌지 저는 자칫하면 이게 상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저는 신중해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소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장관까지 됐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으로서 살아왔던 그 기간 그리고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어록집이 나올 때가 아니고 정말 업무에 충실할 때인데 주변에서 자꾸 소통령으로도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장관이 또 어록집 그러다고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저는 내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지율 예. 조사에서도 빼달라고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의 일부가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정말로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렇게 겸손하고 겸허하게 일을 잘할 때 되는 것이지 입법부에서 계속 싸우고 또 말꼬리 잡고 싸우는 방식으로 되는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장관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록집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이 담길 예정이다라고 출판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공직자 가려내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나? 혹은 이런 여러 한동훈 장관의 말들 말고도 발언들 말고도 특히 검수완박과 관련된 발언들을 두고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국감 때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그 화면 잠시 만나보고 올까요? 지난 8월 12일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하신 바가 있고 9월 27일에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모두 진술을 하신 바가 있으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장관의 편파적이고 좀 당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 있다. 그다음에 이 전체의 글을 보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문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연설문으로 보였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야당 의원이 권칠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인다. 단어 선택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비판했는데 여당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표현을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장관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늘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뭐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우리 정치판에 흐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바마도 늘 보면 미국 헌법, 미국 헌법적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쉬운 말로 많이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새롭다기보다는 옳은 말, 듣고 싶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기본에 관한 얘기들을 아주 쉽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명으로는 무슨 한 짱으로 한 장관을 줄여서 한 짱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출판에 관한 부분은 뭐 출판사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출판, 결사 뭐 자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예. 다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하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나오셨으니까 박 의원님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장관 뉴스를 다루면서 여의도 차출설 혹은 총선 출마 얘기에 대해서 국감 얘기를 나눠서 논평을 했었는데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을 전당대회 혹은 뭐 불러야 된다 혹은 뭐 총선 출마나 여의도 차출설에 대한 얘기가 진짜 오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직은 뭐 크게 오고 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는, 즉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오늘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였습니다. 휴일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북한은 핵포기 절대 안 한다.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북한이 주적이냐, 일본이 주적이냐. 이재명 대표 말씀을 좀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국가를 지키려는 한미연합훈련인데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나라고 하셨고요. 예. 무소유 외치면서 자신을 풀소유. 예. 해민스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김의겸 대표가 내부 고발한 거 아니냐. 뭐 한동훈 장관의 말도 인용하신 것 같은데 더 알고 싶네요. 뭐 코인 연루설 더 알고 싶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뉴스타파 앞부분에 나라박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새 국면을 맞은 듯합니다. 그제 푸틴의 자존심을 불리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이 크림 대교에서 폭발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러시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러시아의 보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속보로 전했던 그 얘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영상이 좀 새로운 영상들도 들어왔던 모양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저 키우에 있는
삼성전자 입주 건물에 러시아 미사일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저 통째가 삼성전자 건물은 아닌데 입주 건물에 그렇죠. 일부 유리창이 파손됐다. 이것도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러시아가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수도인 키우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벌써 일단 확인된 사망자만 5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보셨지만 이 삼성전자가 입주한 건물에 한 150m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건물에 이제 외장에 있는 이 유리창들이 다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은 이미 삼성전자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이 나면서 우리 대사관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나라로 지금 다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명피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인데 일단 크림반도라는 게 사실은 이게 흑해함대가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있는 정말 푸틴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이 다리가 파괴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단 이 응징고격으로 대대적인 키우에 대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은 키우에 공격이 없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망자가 그냥 길을 거니던 일반 시민들이 사망한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5명의 사망자. 어이구, 지금 끔찍하네요. 저게 바로 크림반도 그제 있었던 저 폭탄이 터지는 저 모습입니다. 저때 좀 차량도 지나가고요. 아우, 예. 글쎄 21세기에 지금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 크림대교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군사적 요충지냐. 김웅 교수님. 저희가 지도로도 표현해봤는데 러시아 본토와 이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여기에서 저런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얘기는 한동안은 북구가 알려질 때까지는 러시아의 군사적 보급이 좀 막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엄청나게 격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푸틴 대통령은 원래 힘의 러시아를 강조했고 러시아가 세계 미국과 맞서는 그런 과거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역시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러시아의 자존심이 사실상 이 크림대교의 폭발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사고가 이 크림 대교에서 폭발 사고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보복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의 시내를 공격했는데 많은 사상자, 아직 최종 집계가 안 나오고 있지만 많은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힘에 의한 러시아 내부의 이 푸틴 체제가 전 세계적인 비극을 양산하는 첫 번째 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게 바로 크림 대교의 폭파 장면이었다면 이후에 이틀 만에 저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심장 수도 키이우가 여러 폭격을 당했고 실제로 지금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구상에서 지우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푸틴의 피해 보복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뭔가 푸틴도 러시아도 전열을 가다듬는 거 아니냐. 김주일 대표님. 예. 총사령관을 교체했다. 총사령관이라고 하면 내전에도 참가했고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 폭격을 했던 그 수로비킨으로 총사령관을 교체했다. 이게 점차 좀 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저희가 파악을 할까요? 일단 지금 아까 전에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이 크림대교에 대해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인 모욕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대대적인 비대칭 공격이라고 하죠. 이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전황이 굉장히 안 좋고 러시아 내에서도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책임을 전가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전술핵까지 지금 사용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전문가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키이우가 폭격을 당했는데 저런 SNS를 통해서 키이우가 지금 피격을 당하고 폭격을 당하는 영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저렇게 검은 연기가 키이우 시내를 지금 일부 곳곳을 내뿜고 있습니다. 아, 참. 다시 한번 전황이 더 심해지네요. 예,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